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지연 씨 혹시 네. 너튜브에 저희 프로그램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본 아닙니까?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늘 항상 보죠. 왜죠? 이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영상이 쫙 뜬 모습을 보면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 이때 이런 방송 했었지. 그래 이때 이런 얘기 했었어 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럼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너무 바쁘신 거 네, 아닙니까? 조금 여러 가지 바빴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 뵈요. 네.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소문 듣기로는 기세찬 교수님이 나오실 때마다 주제가 굉장히 재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소국경 분쟁 때 하셨었고, 그다음에 사루 전투 때 나오셨고, 나오시는 편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시던데요? 저희과 교수님이세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 저희과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가장 인자하신 교수님으로 정평이 나 계십니다. 인자한 교수님이라는 게 이제 학점에 인자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식사에 인자하신 겁니까? 어떤 면이? 사회적 발언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깊게는 묻지 말아라. 좋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리고 또 재밌는 주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기세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죠. 79년 2월 17일 14일이면은 뭐 그런 초콜릿 발렌타인데이. 네. 베트남. 베트남? 근데 베트남 전쟁은 더 전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베트남이 프랑스, 미국, 그 다음은 어느 나라와 붙어서 전쟁을 했을까요? 프랑스와 전쟁한 거 저희가 다뤘었고, 미국과 베트남 전쟁도 당연히 있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었어요? 미국하고 그 다음에? 한다가 유명한 나라. 그럼 당연히 중국이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며 시작된 중국과 베트남 전쟁, 즉 중월 전쟁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그것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을 했어요? 네, 중월 전쟁은 1979년 2월 17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 베트남 국경선을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베트남과 중국, 소련과의 관계를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배경도 단지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아니고 국제적인 상황이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일단 베트남과 중국과 관계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트남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통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전쟁을 추구하고요.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 베트남을 자기의 식민지로 다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과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면 32만 명의 기술자와 군인들을 지원을 해줬고요. 거의 200억 달러 정도를 또 지원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베트남과 소련과의 관계를 보면 소련은 사실은 그 남베트남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련 자체도 유럽 쪽에 워낙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두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킹망 사건 이후로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적으로 베트남을 엄청 지원을 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1950년대부터 60년까지 중국과 소련 관계가 안 좋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베트남도 같이 얽혀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고 소련의 지원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은 중국도 소련도 자국을 보호하고자 베트남에게 지원을 전폭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잘 받고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슨 빌미로 갑자기 베트남을 침공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공산당이잖아요. 네. 그럼 공산당인데 왜 침공을 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베트남 자체가 워낙 중국의 그 과거 1000년 동안 속국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의 기본적인 감정 자체는 중국인들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베트남이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네, 네, 거의 1000년 동안 속국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와의 전쟁을 이제 베트남이 결국 디엔비엔 전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종결 협상회담을 하죠. 그래서 제네바 회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발생하게 돼요. 이제 베트남은 그쪽에 이제 삼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 국가들 같이 통일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네.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네. 그런데 프랑스나 미국 배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죠. 예, 더군다나 또 베트남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 중국이나 소련 이런 국가들이 베트남 편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네. 서구 편을 미국이나 프랑스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통일도 안 되고 베트남 자체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나누는 걸 찬성한 겁니다. 그리고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할 때 사실 베트남은 조금 더 빨리 통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빨리 침공을 해서 우리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마오쩌둥은 아직 남베트남이 농촌에서 혁명 세력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은 빨리 통일을 하고 싶고 중국은 좀 더 기다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조금씩 앙금이 발생하게 되었죠. 미국과 전쟁이 바로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거의 30년 동안 전쟁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고 중국과 소련이 이제 54년부터 한 60년 초까지 관계가 안 좋았지만 그 사이에서 약간 등거리 해결하고 하나요? 중립적인 이치를 해서 아직 잘 버텨왔었죠.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이제 1970년대에 보면 미국과 소련 사이가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시기거든요. 예. 그 상황인데 이제 또 중국과 소련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을 그 외교 관계 개선을 추구하게 된다. 네. 그 중국을 보면서 베트남은 또 저것들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북베트남은 신속하게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남베트남을 통일시키고 했는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또 고려했고 미군이 이제 74년도쯤 되면 이제 철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베트남과 미군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베트남이겠죠. 베트남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제 졌다는 표현을 안 하고 명예로운 철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예롭고 도망치지 않고 명예롭고 나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과 좀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얻고 싶은 거죠. 그걸 중재했던 게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파리 회담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종결되고 미군이 언제 철수한다.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협약을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죠. 앙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이제 그 2년 뒤에 결국 그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침공해서 순식간에 이제 점령을 해서 베트남이 통일이 되죠. 이때는 뭐 거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점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거의 뭐 저항 없이 점령을 했고요. 그 점령한 다음에 이제 통일한 다음에 1975년에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인 내주원이 이제 소련의 크렘린에 가서 이제 공개 연설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 굉장히 베트남 통일에 대해서 지원해준 소련에 너무나 감사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 대한 감사 표시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애둘러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혁명이 1, 2년만 늦춰졌더라도 오히려 혁명 속에 다시 반혁명 속에 더 달아났을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이 오히려 빨리 진격한 게 옳았다는 것을 애둘러 마오쩌둥을 비판한 거죠. 마오쩌둥을 천천히 하라고 했던 거를.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연설을 통해서 얼마나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이 안 좋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또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소련 못지않게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설을 통해서 소련에게는 너희에게 참 고마웠어 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에게는 근데 사실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정리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 양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이 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불씨가 됐던 건가요? 중국 내부의 사정을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977년이 되면은 우여곡절 끝에 덩샤오핑이 집권을 합니다. 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애초부터 베트남에 대한 악감정이 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하고 긴밀한 교류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덩샤오핑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구했던 게 바로 개혁 개방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경제를 살리려면 가장 먼저 안정화시켜야 될 게 뭘까요? 경제를 살리려면 네. 정치, 권력, 국방, 안전. 맞아요. 네. 안보를 가장 먼저 안정화시켜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의 최대 안보 위협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소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 소련을 견제를 해야 자신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소련이 거기다가 베트남하고도 점점점 교수님 말씀처럼 긴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캄남만이라든지 이런 남쪽에 있는 해군 기지에 소련 해군이 배치된다면, 또는 소련군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소련군에 의해서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안보적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은 그 베트남에 소련군이 진출해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저 앞뒤로 중국과 캄보디아는 적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후방을 위협할 수 있는 소련과 관계를 또 개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978년 11월이 되면은 거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과 소련이요? 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죠. 중국 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교 관계가 더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고, 결국 덩샤오핑은 이 소련 베트남 군사동맹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베트남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때리려면 소련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이 소련을 묶어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외교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라든지 아세안, 미국 이런 나라들을 1978년 10월부터 덩샤오핑이 차례로 순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78년 8월 12일에 베이징에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79년 1월이 되면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로 미 중간에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한 거죠. 소련 최대의 적을 무방으로 만든 겁니다. 이후에 카터 대통령에게 계속 주장을 해요. 저 극악무도한 소련의 전략적 계산을 타파하고 베트남에게 제한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면 세계 경찰이니까 뭔 소리야? 안 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좀 괜찮을까? 이렇게 우려만 표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일로 와봐. 그거 말고 이거 한번 봐봐. 이런 거 없지? 하고 보여주는데, 중국과 소련 국경 지역에 중국은 전혀 모르고 있던 소련군의 배치 현황을 위성 지도로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회색 지대에서 소련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덩샤오핑 입장에서는 미국을 우리의 우방으로 만들었구나. 최소한 우리가 베트남을 칠 때 미국이 반대하진 않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런 확신이 들자마자 이제 중베트남 국경 지역에 야간에 대군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베트남을 공격하기 위한 외교적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베트남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베트남은 통일을 했단 말이죠. 저가 통일을. 1976년 7월부로 국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노동당에서 공산당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주원이라는 사람을 초대 서기장에 취임을 시켜요.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해서 허준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현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국가 거야 하고 몰수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설상가상으로 레주원하고 이 북베트남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급격하게 전환을 시키니까 엄청난 부작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남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거센 반항이 있겠죠.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에 중국인들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화인, 화교 이런 사람들. 그럼 이 사람 재산도 막 다 몰수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니까. 갑자기 다 뺏는다고 하고 저 중국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침공해오고 나쁜 놈들인데 저 화인, 화교들 간첩행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점점점 사이는 안 좋아지는데 이거 뭐 그냥 거의 거기에 뭐 그냥 기름 팍 칠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 화교 문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에 있는 중국의 화교들이 전쟁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시 베트남에는 화교가 한 1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북베트남에는 20만 명 정도가 있었고 남베트남에 100만 명 정도가 있었죠. 예, 처음에는 이 화교들이 북베트남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보통 화교들이 뭘로 먹고 살고 있었을까요? 상인. 그렇죠. 뭔가 팔면서 살겠죠. 그렇죠.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죠. 네. 거기 원주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를 하면서 이거는 그런 상인들이 상당히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교들이 완전히 그 북베트남 점령한 사람들에서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재산도 몰수하고 또 당시 화교들의 신분이 약간 어정쩡했는데 그 국적을 바꾸지 않는 상태 또는 비자 발급을 안 받은 상태에서 중국에 거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히 할 필요가 또 있었죠. 그래서 자, 베트남으로 전향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영주권을 비자를 받아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향을 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추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여 명, 20여 명 사이에 베트남이 그 1년 사이에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보트피플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마오쩌둥 시대에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는 화교들에서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오히려 밖에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다른 이상한 짓을 할까 봐 그랬는데 덩샤오핑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개혁개방철정을 피잖아요. 그럼 화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교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침 베트남에서 화교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왜 화교를 그렇게 탄압하냐 해서 화교를 좀 잘 대해주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좀 더 거기서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부작용 때문에 대외 원조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게도 받아야 되고 중국에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등거리 균형 외교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이렇게 균형 외교를 계속 취해오면서 소련한테 어떤 군사 기지도 허용하지 않고 군사 동맹도 체결하지 않고 그 상태로 오다가 너무 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더 대대적인 원조를 받아야 될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1975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레주원이 베이징에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랑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원조를 요청을 해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회주의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덩샤오핑이 거기다 조건을 겁니다.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반소 동맹에 참여해. 그러니까 소련의 반대편에 서라는 거죠. 반소 패권주의 노선에 너희도 참가해. 라고 하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소련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파탄이 나고 예정돼 있던 만찬도 취소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야, 이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아예 중국과 인연 끊겠다라는 정도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문제, 이 국경선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 전에 1884년부터 85년까지 청나라와 프랑스 청불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기면서 이제 청나라와 이제 국경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확정했는데 뭐 현대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국경선 확정은 아니었고 대략적으로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는 거예요. 1956년에 중국이 이제 구단선, 그러니까 해양 쪽에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56년에 오히려 베트남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서명까지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74년에 중국과 미국과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묵인하에 남사 군도로 하는데 스플래트 군도를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이 그 점령하는 거 보고는 아니 그게 우리의 영토인데 과거 영토인데 왜 너희가 점령을 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할 말은 있죠. 아니 너 56년에 기억 안 나냐? 서명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고 당신들의 지지를 받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다시 국경에 대한 합의를 해야지 너희가 일방적으로 점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서명을 이미 했는데 그런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또 그 베트남과 중국 이제 국경선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74년에 보면 거의 100여 건의 분쟁이 발생해요. 근데 그 뒤 1년 뒤에는 그게 400여 건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다시 1년 뒤에는 900여 건으로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분쟁이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 국경 분쟁 하나만으로도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 명분이 되기는 충분한 거였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교수님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명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베트남은 큰형, 작은 형이 이래요 라고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소련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또 소련으로 가요. 네. 이 레주원 서기장에 가가지고 똑같이 경제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소련은 중국하고 달랐어요. 그래, 조건 없이 도와줄게. 형이니까. 그래서 30억 달러 상당의 원조를 해주길 약속을 한 거예요.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레주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안으로 망하고 있는데 지금 천금 같은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반중 정책을 공식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야, 역시 큰형밖에 없어. 네. 작은 형하고는 인연 끊을 거야. 네. 그래서 1976년 12월에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반중 친소, 인도 차이나 연방 수립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정치국 위원을 대거 교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요. 라오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연방 할래? 하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주먹을 쥐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니까 라오스는 하겠습니다 하고 둘이 상호 간에 우호 협력 조약을 맺었어요. 안 하면 쳐들어간다 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게도 똑같이 제시를 했는데 캄보디아의 뒷배에는 중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국 큰형님이 있으니까 캄보디아는 뭔 소리야 하고 오히려 군사 도발을 실시를 해요.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중국 이제 덩샤오핑이 혹시라도 그 베트남 와서 협박하면 덤벼.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 있으니까 얘기를 이미 걱정하지 해보니까. 마.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안팎으로 악에 바쳐요 결국. 누가요? 레주원 서기장이. 예. 밖에서는 중국하고 계속 국경 분쟁이 일어나죠. 안에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이렇게 내부가 시끄러울 때는 외부를 치는 게 정권 안정의 투표약이죠. 네. 안에서 똘똘 뭉치게 되죠. 네. 그래서 1978년부터 베트남이 대대적인 캄보디아 침공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저 폴포트 정권을 교체하기로 한 거예요.
1978년 7월에는 베트남의 최대의 적국으로 중국과 캄보디아라고 공표를 하고요. 9월부터는 캄보디아 국경 일대 기존에 6만이었던 병력을 10만으로 증강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침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로 11월 3일에 맺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련과의 우호협력 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중국의 후방을 소련이 위협하게끔 해서 자기들이 캄보디아를 침공을 해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우호협력조약은 바로 전쟁이 나면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고 그런 침략을 받았을 경우 상호 협조하에 대처한다 했기 때문에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건 소련이었죠. 어쨌거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런 조약을 하나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이 설마 소련을 의식해서 침공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 언젠가 손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쏘면 또 중국의 하나의 우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978년 12월 13일 덩샤오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의 최후 통첩처럼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을 꾀한다. 무엇보다 통일을 꾀하던 베트남에 중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에 나서고 1950년대 후반 중소 갈등이 본격화되자 중국은 베트남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베트남은 중국과 등을 돌리고 소련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후 중국과 베트남 양측은 서로 간의 충돌을 예상하고 대비하기 시작한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덩샤오핑이 그렇게 베트남을 압박하지 않고 베트남이 오히려 캄보디아를 잘 압박을 했으면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역사에 이프라는 것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또 잠깐 또 스쳐 지나가네요. 그럼 모든 준비를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다 마친 셈입니다. 네. 뭐 명목도 생겼고 힘도 좀 소련도 이렇게 해놨고 중국이 봤을 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가면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친 베트남이 네. 197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10만 대군을 전격적으로 출격을 시킵니다. 캄보디아로요? 네. 아, 중국이 먼저 베트남을 들어간 게 아니라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먼저 들어간 거군요. 네. 이게 불씨였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만 대군이 건기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하니까 베트남 10만 군하고 이제 막 창설된 캄보디아 군하고 상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안 그렇죠. 되죠. 이미 베트남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요. 나라였잖아요. 세계 최강의 미군, 얼마 전까지 맞아요. 용맹하게 그지없는 한국군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버텨서 온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정권이 한 번에 엎어져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걸 기해서 이제 12일 만에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을 함락시켰는데 그래요? 네. 이걸 기해서 이제 중국이 침공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주력군은 태국과의 국경 지역으로 철수해요. 이제 폴포트 정권을 이제 베트남이 축출을 했고 네. 그 다음 정권이 이제 베트남의 친베트남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만들었죠. 베트남에서.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지금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중국은 예상한 거 아닐까요? 지금 오히려 중국이 베트남을 도발시켜서 캄보디아를 치면 너 지금 캄보디아 쳤지? 그럼 나 베트남 들어가도 되는 거 너가 먼저 성공한 거다. 이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 중국이 도와줬으면 모르는데 이미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베트남군이 승리를 해버렸으면 중국이 들어오기에는 뭐야 캄보디아 벌써 끝났어? 그럼 우리가 들어가려면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다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럼 소련이 들어오면 어쩌지? 이미 늦은 상황이 아니죠. 그럴까봐 이미 미국과 손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소련이 중국을 치려면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베트남을 치면 소련이 들어오면 어쩌지? 그러면 소련이 들어가면 미국이 들어오면 어쩌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선 지금 모든 빌미가 역시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이뤄지고 있어. 난 이제 베트남만 가면 돼.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베트남을 공격한다면 중국이 얻게 되는 실익인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대체 이거를 통해서 중국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뭐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피해가 많으니까. 근데 그걸 보려면 중국의 사유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서 약간 배신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에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네. 과거에 중국은 그걸 중화 사상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문명이 제일 발달했고 대우고 그러기 때문에 약속들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베트남이 완전히 뭐 이거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을 응징을 함으로써 이걸 뭔가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베트남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돌입하나요? 네.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인 덩 샤오핑은 이미 10월 달에 전쟁을 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캄보디아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12월 초에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선에 광저우 군구 사령부가 있습니다. 예, 광저우 군구 사령관이 쉬쉬오입니다. 쉬쉬오인데 그 군구 사령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총사령관을 임명을 하고요. 그 대신 덩샤오병이 정확한 전쟁 방침을 하달합니다. 자, 병력 규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 그다음에 작전 기간도 어느 정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작전 지역, 작전 범위도 이 정도 내에서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침을 줍니다. 예, 그리고 작전 방침을 전달한 시시오는 이제 광저우 군구 사령부에서 자기 지휘관 참모들을 다 불러들여서 바로 즉시 베트남 국경으로 부대 이동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게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 사실 중국과 베트남은 철도가 이렇게 기차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국제 철도를 중앙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베트남은 눈치는 못 채나요? 그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거라고는 생각을 예상을 못했군요. 못했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해온다면은 앞에서부터 천천히 막다가 하노이 북쪽에 보면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 일대에서 결전을 통해서 중국군을 경멸하겠다라는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미국과도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인데요. 자, 그러면 양측의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양군의 사단 편제는 대체로 유사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대충 비슷했는데 베트남군이 중국군보다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쪽의 총사령관은 쉬스유인데 부사령관이라고 량더즈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총사령관, 부사령관이면 같은 지휘소에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두 사람이 떨어져 있었어요. 쉬스유가 동부 지역, 그러니까 주 타격 방향인 동부 지역을 지휘를 했고요. 양더즈가 보조 타격 방향인 서부 지역에서 지휘를 각각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전체 병력 430만 중에서 31개 사단 3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이에 맞서는 베트남군은 DMBF 승리의 영웅이었던 보응우엔잡 장군이 총 지휘를 맡았고요. 정규 사단은 2개 사단, 3사단, 346사단. 그 외에 6개의 지역 사단하고 1개 지역 연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한 15만 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주력 전차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59식 전차, 저게 T-54, 55를 불법 복제한 전차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차를 이제 주력으로 썼고 반면에 베트남군은 T-62, M48 전차가 주력이었어요. 훨씬 더 신형이네요. 훨씬 더 신형이죠. 그리고 야포 같은 것들을 봐도 베트남군은 주로 미군이 놓고 간 야포를 주로 활용을 했고 중국군은 122mm라든지 152mm 소련제 야포를 자신들이 복제한 야포를 주로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원수는 중국이 더 많을지언정 좀 무기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건 훨씬 더 베트남이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전쟁을 해왔던 국가였고 이거는 진짜 한번 붙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 결과를 모르겠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양적, 질적 비대칭성을 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군이 지금 베트남군 정규사단 겨우 2개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정규사단 31개 사단을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압도적 우위란 말이죠. 맞아요. 그냥 우위가 아니라
이거는 마오쩌둥이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는 그 전략 개념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집중을 한 건데, 근데 이건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안쪽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먼저 첫 번째, 양더즈 부사령원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사령관을 사령원이라고 합니다. 이 양더즈라는 사람이 전쟁 개시 침공 47일 전에 부임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선에 수많은 사단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단장들이 양더즈라는 장군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잘 몰라요. 네. 근데 막상 침공이 시작되고 나니까 공격 개시 8일 만에 이 양더즈가 중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베이징으로 후송됩니다. 아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오셨길래? 그래서 2월 26일부로 가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사령원이었던 장지슈가 전역을 지휘를 했거든요. 중요 전역 하나를 스스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거죠. 두 번째는 문화 대혁명의 여파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온 사방을 다 불태웠잖아요. 군사학교라고 안 태웠겠어요? 거기에 또 홍위병들 몰려가가지고 펜 좀 잡고 있던 교관들 반동이라고 다 몰아세운 거예요. 쫓겨나든지 못 벗던지 투옥되던지. 교관들이 다 쫓겨나니까 거기에 있는 군사 자료 남아났겠습니까? 한국 전쟁이나 중소 국경 분쟁이나 이런 데에서 취득한 귀중한 군사 자료들도 일부가 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군사 교리가 연구 발전이 됐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병사들의 훈련이라도 제대로 시켰어야 되는데 정치 사상 훈련에 집중을 한 거예요. 전투 임무 훈련이 아니라. 그 문화대혁명 일어나고 젊은이들 다시 농촌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다들 무조건 마오쩌둥 사상 외워 막 이러던 시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중월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신병을 모집했는데 신병들이 길어야 6개월, 짧으면 2달. 제가 육군 훈련소 중대장을 해봐서 아는데 2달 가지고는 이등병 수준도 안 돼요. 네. 거기다가 중소 관계 안 좋았잖아요. 신규 장비가 거의 안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미국하고 오랜 전쟁을 겪는 동안 소련이 RPG-7이나 AT-3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을 대량으로 줬단 말이죠. 저 59식 전차가 전면 장갑이 가장 강력한 곳이 20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RPG-7은 260mm를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업력 자체도 낙후돼서 기껏 가져간 포병탄들도 불발탄이 많았어요. 전차 전력이 저렇게 밀리다 보니까 전차가 보병이랑 같이 보병 협동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차가 앞서가면 깨져버리니까 전차가 뒤에서 화력 지원만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통신 장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의 지형을 한번 보시면은 저 일대가 엄청난 산악 지역이 되잖아요. 아유. 고지 중간중간에 고지 정상부에다 하나씩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전파를 보내면 여기서 전파를 받아서 넘겨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무전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선 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령부 간에도 교신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 있는 총참모부에서 유선으로 직접 지휘했는데 공격 작전을 하는 부대가 유선으로 지휘해서 지휘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동에 필요한 보병 수송용 차량 자체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보급을 사람이나 당나귀, 말 이런 것들이 이고지고 날랐어요. 지형이 저렇게 험한데 사람이 이고지고 날라서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나마도 포병부대, 기갑부대, 보병부대 간에 지휘체계가 별도로 수입돼 있었어요. 포병이 B 지점에다 쏘는 거예요. A 지점에 요청을 했는데 왜 탄 안 날려주냐 무전하면은 우리 연대장님이 저기 쏘지 말래.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과 현장 지휘 간의 그렇죠.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군요. 보병은 당장 내 앞에 표적이 중요한데 포병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중국군은 숫자만 많다라는 상황인 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고요. 그럼 베트남군은 지금 현재 상황은 훈련도 잘 돼 있고 무기 체계도 소련군한테 그리고 미국한테 노획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겠네요. 베트남군은 말할 것도 없었죠. 수십 년간 전쟁을 치러 왔으니까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민병대 있잖아요. 민병대 여성 민병 대원도 있었는데 그 여성 민병 대원이 중국군의 병사들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결정적으로 미군이 남기고 철수한 50억 달러 상당의 각종 탄약과 군수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군은 이런 수적 열세와 질적 우세를 바탕으로 험준한 산악 지역에 미리 준비된 진지에서 축차적인 방어전을 진행을 하면서 전형적으로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지연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더 붙었어요. 네. 베트남군은 대부대가 깨지면은 대부대가 다 철수하지 않습니다. 네. 적진잔류 부대라는 걸 꼭 남겨놨어요. 지연 씨 혹시 적진잔류 부대가 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적진, 잔류 잔류 부대. 네, 약간 게릴라 부대 같은 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게릴라라는 거는 스페인어에서 어원이 된 건데 비정규 작전을 주로 하는 민병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맹에서 이제 침투시켰던 비정규 작전을 하는 부대들을 말하는 거고, 적진잔류 부대는 일반 보병 부대에서 퇴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적 지역이 될 지역에 부대를 잔류시켜서 이 소부대들이 각종 소부대 전술로 기습과 습격을 통해서 적의 공격 작전 템포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들이 다 남겨놓고 가다 보니까 중국군은 사방에서 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적의 그 전진을 최대한 늦추면서 기동력도 늦추고 그리고 작전에 혼란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은 수십 년간 자기보다 강한 적들과 싸워서 계속 이겨온 전투를 한 그런 부대였는데, 지금 이제 이 중국군은 상당히 어려운 전투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벌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측의 전술은 그러면 어떻게 펼쳐집니까? 네. 일단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워낙 전력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숫자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연전과 회피 전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면에서 부딪혔다가는 베트남군이 워낙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좀 진지를 중심으로 편성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국경선의 일선지들에서 여기는 주로 민병대와 유격대, 정규군까지 가지 않고요. 거기서 1차로 방어를 하고 그 뒤에 한 10여 킬로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도시들이 좀 있거든요. 그 도시에 이제 민병대 지방군과 그다음에 이제 정규군 일부 들어가가지고 중국군을 최대한 소모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지나면 이제 하노이까지, 수도 하노이까지 바로 이어지는 평화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화지대는 대규모 정규군과 기갑부대를 포진시켜서 중국군이 거기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경멸시키려는 이제 전략을 펼칩니다. 중국군을 보시게 되면은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두 개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이 이제 하노이하고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전선에 주력군이 들어가고 이제 서부전선은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부전선에 보조하는 역할은 라오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라오카이는 중국의 쿤밍으로부터 라오카이 그다음에 하노이에 이어지는 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면 철도 그런 거를 점령하게 되면 병력을 대규모로 철도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라오카이를 중앙 좌우에서 세 군데에서 포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동부전선은 이제 주력군이 이제 중심 부대죠. 중심이고 여기서는 주 도시가 까오방과 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오방과 랑선 두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포위 공격하는 그런 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좀 위에 포위 전술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교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6.25 전쟁 때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이 없군요. 네. 압도적 병력의 우세를 가지고 있는 중국군. 적지만 최신식 장비 그리고 전술과 전략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군. 과연 승리는 누가 할까요? 다음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1978년 중국은 캄보디아가 점령당하자 이듬해 대병력을 동원해 베트남 침공을 감행한다. 하지만 베트남군이 북부 산악지대에서 지연전을 펼치자 중국군은 고전하기 시작한다. 특히 베트남군은 수도 하노이를 방어하기 위해 랑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펼치게 되는데, 중월 전쟁에서 수십 대가 넘는 중국군을 막기 위해 베트남군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영원한 약자도 강자도 없다. 중월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